Well, I knew him like everybody in Palm Beach. Dinners with him. I regret doing that. You've been on his private plane. Yes. You've been to stay on his private island. Yes. You've stayed at his home in Palm Beach. Yes. 미국의 미녀들과 함께 주지웅님의 향유를 할 수 있는 어느 한 섬이 있습니다. 세계의 재벌, 비즈니스계의 상류층 및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 요국황실조차도 그곳을 부자들의 천국 로리 섬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사악한 부호 제프레이 에드워드 에프스타인 이 섬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무수한 젊은 여성들을 속여 이 섬에 데리고 와서는 부호들을 위한 각종 섹스 서비스를 하게 하고 정상급 유명인에게는 완전한 비밀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최고의 포주 에프스타인이 돌연 의문에 사망한 사건이 돌연 미국 사회를 흔들었는데 오늘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부호들의 섬 로리 아이슬랜드 제프레이 에드워드 에프스타인은 미국 대중에게는 이미 위대한 개츠비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빈곤한 가정에서 일어나 거의 주위의 도움 없이 부를 축적한 인물입니다. 1953년 미국 뉴욕에서 아버지는 산림국에서 일하고 어머니는 학교 내에서 잡스러운 일을 하는 가정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비록 가정 조건이 좋지 않았지만 그는 어릴 때부터 타인에 비하여 영리한 두뇌를 지녔다고 합니다. 16세의 에프스타인은 2년을 월반하여 미국의 명문학교 쿠퍼 유니언에 진학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전도창창하던 그는 2년 동안 학교에 가지 않고 있다가 이후 졸업하였고 학력을 위조하여 달톤 학원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미국 월스트리트의 5대 은행 중 하나인 베어 스턴스 회장 알란 씨 그린버그의 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학교 일을 곧바로 그만두고 베어 스턴스 가문의 관계를 이용하여 직접 투자은행에 입사한 후 부호들의 자금 투자 관리의 일을 전문적으로 4년 동안 일하면서 1980년 아이스타는 이 가문 투자은행의 동업인이 되었습니다. 투자은행에서의 쌓아온 정상급 부호들과의 인맥을 이용하여 몇 년 동안 그는 자신의 비즈니스를 확립하였습니다. 먼저 금융관리 및 투자회사를 만들었는데 대부분 고객들은 모두 개인 자산이 10억 불을 넘는 거물이고 세계의 유명인사들이었는데 그중 세계 유명 언더웨어 회사 빅토리아 세크레트의 대표 레슬리는 마음이 잘 통하는 파트너였다고 합니다. 레슬리는 에프스탄에 홀린 듯 거에 자신의 수십억 불 자산 전부에 대하여 정권을 주어 관리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처에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여 아이가 돈 쓰듯 물 쓰듯 하였습니다. 심지어 네일리가 자신의 최소 4,600만 불의 돈을 도둑질한 것을 발견하고서도 아무 말도 못하며 꼼짝도 못하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요? 더욱이 네일리의 주변인들이 몰래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여도 정착 네일리는 아프스탄에게 다시 통제당하는 이 사실은 왜일까요? 회사를 만들고 몇 년이 안 되어 아이스타는 많은 부를 축적하였고 유명인들의 도움으로 자신도 상류사회의 일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계와 연예사교계와도 많은 교류가 있었는데 미국의 빌 클린톤 전 대통령과 영국의 앤드류 왕자과도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헐리우드의 배우 하베이 와인스타인도 그의 고객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들이 아는 빌 게이츠 등의 유명인들과 같이 물 만난 고기처럼 생활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돈이 많고 뉴욕 맨하탄에 4,600 스퀘어미터의 땅이 있으며 9층의 타운하우스, 파리의 초호화 아파트 및 카르브해의 개인섬과 뉴멕시코의 대농장, 보잉 727의 개인 비행기 등이 있다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억만장자부 현대판 개츠비가 왜 포브치 안에 부호층에 들지 않는지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이유인즉 그는 시종일관 회사를 설립 후 재무기록 및 고객 명단 등 여하한 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고 어느 고객을 위하여 어느 투자를 한 증명을 하지도 않았으며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축적되고 있는지도 공개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에프스타인은 거의 여하한 영향을 일체 받지 않고 여전히 각계각종의 모임에서 억만장자 부호의 영향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에프스타인의 주위에는 항상 다수의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넘쳐났고 그의 손가락 하나로 항상 다른 미모의 여인들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트럼프와도 친밀한 교류를 하였는데 트럼프는 에프스타인과의 교류에 대하여 그를 안 15년 중 최고의 친구이고 심지어 나와 같이 항상 젊은 미녀들을 좋아한다 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에프스타인 주위에 왜 항상 부호들이 가득한지 갈수록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가 억만장자들과의 인맥과 자금을 이용하여 사악한 계획을 꾸미는 두 얼굴의 악마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2003년의 뉴스 보도가 결국 에프스타인의 진면목을 가리던 가면을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는 위대한 개츠비와 같은 존재가 아닌 세계적 음탕한 마귀이자 악질포주였다는 것을 폭로하였습니다. (2003년) 미국 잡지 베니티 페어는 에프스타인을 이하여 기사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자료를 수집 중 기자는 이외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였습니다. 원래 에프스타인은 사업이 성공적이지 않고 사생활은 매우 사치에 달하였으나 부단히 젊은 미녀들의 마사지를 즐겼습니다. 걸프렌드 기스레인 맥스웰은 이를 개의치 않고 즐기며 집단 섹스를 같이 즐기기도 했습니다. 1995년 마리아 파머는 졸업 전시회에서 자신의 그림이 매우 고가로 판매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전제 조건이 반드시 그녀가 학교의 중요한 기증인이 되어야 한다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에프스타인과 당시 그의 걸프렌드 기스레인입니다. 마리아는 에프스타인의 전화를 받고 통화 중 고가로 그녀의 그림을 사고 그녀에게 매우 좋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들었습니다. 이에 막 졸업을 하게 되는 마리아는 당연히 좋은 제안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에프스타인은 마리아를 소위 예술인촌 계획에 참여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2,400만 불 상당의 호화주택에 거주하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방에 있으면서 에프스타인에게 마사지를 하며 각종 색다른 섹스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섹스를 하여 하는 이가 에프스타인 한 명이 아니고 그의 걸프렌드 기스레인도 부단히 참여한 것에 경악하였습니다. 당시 다른 그녀가 아는 여자가도 에프스타인의 마사지 계획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에프스타인은 마리아와 통화 중 그녀의 16세 동생 안니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에프스타인은 몰래 그녀에게 연락하여 안니를 좋아한다고 애기하고는 고등학교 수업에 필요한 자금을 도와줄 것이고 안니의 경력에 도움을 주는 여행도 하자고 꼬셨습니다. 안니는 이런 기회가 다시 얻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에프스타인의 자가용 비행기에 동행하여 멕시코의 농장에 같이 갔습니다. 안니는 거기에 도착 후 자기와 동행한 여하한 학생도 없고 오로지 에프스타인과 걸프렌드 기스레인만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니는 기스레인의 안내로 농장 참관 여행을 한 후 그녀 언니와 같은 길, 즉 같은 마사지룸에서 강간, 섹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안니는 이후 귀가한 후 곧바로 경찰과 FBI에 신고를 하여 자신들이 강간당한 사실과 에프스타인의 상황을 진술하였으나 경찰은 여한 결과도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에프스타인의
범죄 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1995년부터 에프스타인은 뉴욕과 플로리다의 팜비치의 자신의 호화저택에서 강간한 여인들이 100여 명이 넘고 그중 대부분이 미성년 소녀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귀엽고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한 소녀들이었고 심지어 남자 관계를 안 한 소녀들이었는데 에프스타인은 고도의 속임수로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킨 것이었습니다. 그의 악행은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닌 억만장자와 유명인계에 진입하기, 이한 책략으로 이용하여 소위 다같이 즐겁게 지내자 라고 하며 그들과 같이 즐기며 그의 손안에 포커의 킹카를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에프스타인은 카리브 해의 리틀 세인트 제임스라고 불리는 섬 해협에 저명한 로리섬, 처녀섬을 구입하였습니다. 이 작은 섬은 에프스타인의 손을 거치자 환경이 우아하고 안정적으로 변화하여 호화사치의 건축물과 함께 속세와 경미된 아방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섬 안은 에프스타인에게 속아서 온 아름다운 미성년 소녀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각종 유혹과 사기 즉 학비를 제공하여 준다거나 기회를 준다고 하며 많은 소녀들을 속여 섬 안에 오게 한 것입니다. 제일 어린 소녀는 14세이었는데 에프스타인은 소녀들을 먼저 자신의 지위, 돈의 권위를 이용하여 그녀들에게 환상을 주어 심리적, 육체적 반면까지 억압을 하며 성놀이개로 삼은 것입니다. 만일 유혹을 함에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에프스타인은 강한 태도로 억압하였는데 각 방 안에 장착한 고해상도 CCTV로 촬영한 소녀들의 성행 이동 영상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였고 부단히 세뇌도 같이 하였습니다. 에프스타인은 이러한 행동 후 계속하여 이 소녀들로 하여금 그를 도와 새로운 목표, 즉 그들 주위에 있는 소녀들을 꼬셔서 섬에 오게 하였는데 이는 범죄 피해인이자 동시에 공범이 되게 하는 트릭이었습니다. 이것이 에프스타인의 거미줄망 성매매 조직이다. 로이섬이 만들어진 그 시각부터 에프스타인의 음흉한 계획하에 소녀들은 그의 바둑알이 되어 세계 유명인사들의 욕망의 대상, 소욕의 성놀이개로 되었고 그가 상류사회로 진입하고 횡포할 수 있는 비밀병기가 된 것입니다. 고객들의 특수신분으로 에프스타인은 세심히 접대 서비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노리타 익스프레스라는 여행기 하나로 무수한 사교계, 유명인사들을 섬으로 모시고는 각종 섹스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미국 대통령 2명도 이 중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도 매체에 의하면 클린턴은 26차례나 개인 신분으로 에프스타인의 개인 비행기를 타고 이 호화저택을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에프스타인의 저택 안에 클린턴이 몸에 끼는 짧은 치마를 입고 하의를 입고 찍은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 이 섬에서 일했던 직원은 영국 황실의 왕자 안드레 이왕자와 십여 세의 소녀가 나체로 수영장에서 노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폭로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로리섬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총명한 에프스타인은 당연히 그의 고객들을 좌지우지하기 위하여 각 방마다 비밀리 CCTV를 설치하여 그들의 색생각의 모든 것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호화주택은 에프스타인의 배려하에 몰래 성욕을 충족하려는 상류인사들에 대하여 모두 확실한 증거를 남겨 소나기에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부호들의 자금을 끌어들이고 다른 편으로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근본적인 원인은 이것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에프스타인은 이 로리섬을 조성하였기에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입니다. 미성년 소녀들을 성적 욕망의 놀이개로 희생시키는 학대로서 이 10여 년 동안 그는 부와 욕망을 이루고 놀라운 성장으로 채웠습니다. 베니티 페어 잡지의 기자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이런 상황을 기사화하려는 순간 에프스타인은 잡지사를 위협하면서 기자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기사가 나면 너와 내 가족은 잘 지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잡지사의 편집장에게 총알과 죽은 고양이의 머리를 우편으로 보내기도 했고, 권세를 이용하여 잡지사가 최종적으로 최고 능력의 에프스타인 선생이라고 쓰게끔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니 애니의 뉴욕시 경찰서 신고 이후에도 2005년 3월 14살의 소녀가 에프스타인의 초호화 주택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실명을 밝힌 버지니아 로버츠는 15살부터 성노예로 살게 된 자신이 앤드류 왕자에게 성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제보하였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나서고 있음에도 그녀들은 모두 무시되었으나 2006년에 수십 명의 증인들이 일제히 에프스타인을 지목하자 비로소 경찰은 최종적으로 수색영장을 가지고 에프스타인의 별장으로 갔습니다. 별장에서 경찰은 대량의 누드 사진들과 특별한 마사지실, 다양한 말로 담을 수 없는 성기구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들의 예측에는 에프스타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영구히 감옥에 갇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프리 에프스타인은 자신을 위한 미국 역사상 최고의 변호사 드림 킴을 고용하였습니다. 앨런 다슈위츠 변호사는 O.J. 심슨 사건과 마이크 타이슨 사건에 참여한 경력이 있었고, 이 변호사들의 비호하에 에프스타인은 스스로 조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변호사들의 비호하에 일단 경찰, 피해자 및 상대방의 변호사들을 종일 감시하게 하여 그들의 약점을 파내고 그들을 공격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증인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사람을 고용하였기에 많은 피해자들이 가명을 사용하여 생활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주 검사를 매수하여 마치 피해자가 유죄인 것 같은 주장을 하여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매우 거만했는데, 심지어 자신의 변호사가 기이한 궤변을 제시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법관을 고의로 도발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인 이러한 조작을 한 후 원래 미성년자 성매매를 선동한 죄로 평생 감옥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단 18개월의 징역형으로 대충 판결받아 넘어갔습니다. 이후 에프스타인은 피해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검사와 비밀리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성범죄자가 최종 다시 1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13개월간의 수감 기간 동안 그는 휴가를 보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환경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의 감옥은 사설 지역에 위치하며 대문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TV뿐만 아니라 개인 화장실도 가지고 있었으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수감 중에도 일을 하며 매일 12시간 동안 일하고 일주일에 6일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감옥인가요?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에프스타인은 수감 중에도 여전히 팀을 조종하며 자신의 소녀 인신매매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꿈같은 일입니다. 2019년까지 일은 마침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일어난 반성촉구 미투 운동으로 인하여 에프스타인을 공격하는 목소리가 다시 너무 강해진지라 경찰은 부득이 다시 조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2019년 7월 6일 에프스타인은 드디어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리 그를 지지해주던 대인들이 모두 뒤돌아서며 자신들과의 관계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나와 에프스타인은 15년째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는 나와 같이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하고 특히 어린 여자들을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트럼프도 번복하여 우리는 서로 잘 알지 못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클린턴은 에프스타인의 비행기에 탄 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가 어떤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놀이 아일랜드에 간 적이 있다는 빌 게이츠는 자신과 에프스타인이 어떠한 일도 함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앤드류 왕자가 이러한 추악한 일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영국 왕실이 반복하며 발표하여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피해자들이 증언하면서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미성년 시절에 에프스타인이 파견한 놀이 아일랜드에서 앤드류 왕자를 섬기도록 강요당했습니다. 2021년 앤드류 왕자는 피해자 중 한 명에게 기소를 당했는데 그는 결국 2022년 2월에 피해자와 타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앤드류 왕자는 영국 왕실에서 징계를 받아 군 계급과 왕실 주거 권한을 박탈당했습니다. 한편 에프스타인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던 것으로 지목된 권력자들은 에프스타인이 더 많은 비밀을 폭로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수많은 영상 자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에프스타인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던 중 또 다른 뉴스가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무수한 유명인사들의 비리단서를 가지고 있던 에프스타인이 감옥에서 침대 시트로 목을 매 자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프스타인 죽기 전 날 밤 간수는 자신도 모르게 자고 있었고 감시 카메라는 기이하게 고장이 났으며 심지어 에프스타인이 칼 없이 침대 시트를 깔끔하게 자른 것은 세속 사람들이 의아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감시관리한다던 감옥 맨하탄 대도시 감옥에서 아무 일 없이 자살한 것은 모든 우연이 모여 세상 사람들의 의심을 자아냈습니다. 게다가 에프스타인의 부검 보고서는 그의 목뼈가 여러 군데 골절되었고 혀도 비정상적인 골절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그의 자살에는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에프스타인 가족을 대표하는 변호사는 그의 목에 있는 상처가 매우 깊고 목을 조르는 것과 같은 흔적이 있기에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에프스타인 가족을 대표하는 변호사는 그의 목에 있는 상처가 매우 깊고 목을 조르는 것과 같은 흔적이 있기에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에프스타인이 가지고 있었던 비디오와 놀이섬에서의 감시 녹화, 경찰이 소유한 증거들 속 사람들, 그중 어떤 사람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정체불명의 자살로 종결된 이유, 에프스타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동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